돈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 거예요. 형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그럼 동서는 어머님께 빚을 떠넘기고도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마당에서 정숙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들이었습니다. 정수가 내 약 어디 뒀냐? 안방에서 시어머니 금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8배 금수는 몸은 불편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정숙은 손을 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아침 드시고 드셔야죠.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요즘 자꾸 그래. 금수는 정숙이 내민 약을 받으며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정숙은 늘 그렇듯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의 남편 기철은 둘째 아들로 벌써 일터로 나간 후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철은 말수도 적고 벌이도 시원찮았지만 정숙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수가 오늘 민수네 온다고 했지? 네, 어머님. 셋째 댁에서 점심때 온다고 했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 미진에 대한 애정은 늘 각별했어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민수 부부는 첫째나 둘째와 달리 자주 안부를 물었고 좋은 것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며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명절에만 얼굴 비치는 첫째 며느리와 달리 미진은 확실히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점심때가 되자 미진과 민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의 미진은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오늘도 비싼 핸드백을 들고 왔어요.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늘 바빴지만 오늘은 시간을 내서 함께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미진이 금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진이 왔네. 민수도 바쁠 텐데 함께 왔구나. 금수는 미진과 민수를 보자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오며 지켜봤어요. 미진이 금순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항상 고생 많으시죠? 민수가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셋째 아들답게 예의가 바랐어요. 모료 당연한 일인데요. 정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고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응, 정숙이가 잘 챙겨줘서 괜찮다. 형수님이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미진이 정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한다는 뜻이겠지만 정숙에게는 왜인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만드는 말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민수와 미진은 자신들의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 교육 이야기,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까지. 금수는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미진의 목소리에 신비로운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그때 온 가족이 모이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네요. 금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금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생신날에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미진이 돌아간 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받은 고마움이나 인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미진처럼 가끔 와서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선물 하나 주는 것보다 매일 곁에서 돌보는 정성이 더 큰 것 아닐까요? 그날 저녁 기철이 돌아와서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말없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정숙은 금순의 약을 챙겨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마워하는 말이었지만 왜인지 허전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살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눈빛까지. 이 모든 게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금순의 78번째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큰 집이라고 해봐야 좁은 거실이었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그래도 정성껏 차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옷 갈아입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예쁘게 차려드릴게요. 정숙은 금순이 아끼는 한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입혀드렸습니다. 금순은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아이고, 이 할머니가 뭘 이렇게 차려입어. 어머님이 제일 예쁘세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가 먼저 왔고 곧이어 기철도 일찍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민수와 미진이 나타났는데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미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수는 그 누구보다 민수와 미진을 반갑게 맞았어요. 우리 민수, 미진이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네. 고맙다, 고마워. 정숙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나물 반찬들까지 모두 정숙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가족들은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정작 정숙은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형님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미진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 드시면 됐죠. 정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어머님께 건배하겠습니다. 민수가 잔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요. 민수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숙도 부엌에서 나와 귀를 기울였어요. 미진이가 어머님께 아파트를 드렸거든요. 강남 23평짜리인데 이미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고 첫째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를? 기철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이렇게 오래 사시기엔 여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강남에 있으니까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잖아요. 미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금수는 영문을 몰라하며 민수와 미진을 번갈아 봤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아파트라니. 첫째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형. 오래전부터 미진이가 계획했던 일이에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요.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신다고? 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네, 물론이죠. 어머님께서 직접 서류에도 도장 찍으셨어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금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 맞다. 저번에 민수가 와서 뭔가 종이에 도장 찍으라고 했었지. 그거예요, 어머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30년을 모시고 살면서도 받지 못한 대접을 민수와 미진은 아파트 하나로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참 효자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첫째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철은 계속 정숙의 눈치만 봤어요. 형수님, 놀라셨죠?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진이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고맙긴 하지만 너무 큰 선물이네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 어머님이 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도 이제 좀 편해지실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숙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짐이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숙과 기철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기철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요? 30년을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집을 사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 집 식모예요? 내가 30년 동안 무슨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숙은 처음으로 울면서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나도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왜 나는 매일 곁에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민수와 미진이는 가끔 와서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아파트 하나로 어머님 마음을 다 사가는 거예요? 기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동생이 효자라는 소리 듣는 건 좋지만 당신이 그렇게 서운해할 줄은 몰랐어. 서운한 게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난 30년을 뭘 하며 산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바보였나 싶었습니다. 정성과 희생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생신 파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와 미진이 준 아파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금순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프네. 어제부터 계속 그래. 정숙은 서둘러 금순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을 권했어요. 결국 구청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당연히 이 집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보던 공무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강남에 아파트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출이 잡혀 있어요. 네, 대출이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압류 경고장도 나갔다고 나오네요. 정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와 미진이 준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니, 그것도 압류 위험까지 있다니요. 혹시 등기부등본 떼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보호자시니까 당연히 열람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프린터에서 나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정숙은 금순을 집에 모시고 온 다음 혼자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이 아파트 말인데요. 언제 명의가 바뀐 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 최근이네요. 한 달 전쯤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출이 꽤 많이 잡혀 있네요. 대출이 얼마나 되죠? 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시세가 35 정도니까 거의 최대한 뽑은 셈이네요. 정숙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미진이 어머니께 선물로 준 아파트에 왜 이렇게 많은 대출이 잡혀 있을까요? 혹시 이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나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김미진 씨. 그런데 이거 이상하네요. 부동산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명의는 김금순 씨로 바뀌었는데 대출 계약은 그 전날 김미진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출받은 다음 날 명예 이전을 했네요. 정숙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진이 아파트를 선물로 준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긴 거였습니다. 그럼 이 대출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명의자가 갚아야죠. 김금순 씨가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8세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30억 원의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진의 그 당당한 모습, 가족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아파트를 선물했다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어머님, 며칠 전에 미진이가 가져온 서류 기억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아, 그거. 뭔가 도장 찍으라고 했었지.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 그때 어떤 설명을 들으셨어요? 글쎄,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순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민수도 함께 있었나요? 아니야, 미진이 혼자 왔었어. 민수는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 정숙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진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그럼 민수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기철이 돌아오자 정숙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 내역까지 보여주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미진이가 그럴 리 없어. 기철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미진이가 대출받고 다음 날 어머님 명의로 넘긴 거예요. 그럼 민수는 모르는 거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미진이 혼자 와서 서류 처리했다고 해요.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의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30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집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민수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기철이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도 정말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충격받을 텐데.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아? 이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정말 모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알게 되면 일단 동서부터 만나봐야겠어요. 정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너 혼자?
네, 먼저 미진이하고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민수 씨한테 말하든지 해야죠.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진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무엇보다 금순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미진을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순히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미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금순의 방을 바라보며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동서, 나 정숙이에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어머님 아파트 건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그럼 카페에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로요. 1시간 후 정숙은 처음 와보는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미진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져온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아파트에 30억 원 대출이 잡혀 있던데요. 그것도 당신이 대출받고 다음날 어머님 명의로 넘긴 거더라고요. 형님, 그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기신 거 아닌가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진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오해하고 계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어머님 명의로 옮긴 거예요. 세금 문제요? 네, 증여세가 너무 크게 나와서요. 그래서 일단 명의만 옮기고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어요. 미진의 대답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요. 그럼 대출은 누가 갚을 건가요? 물론 제가 갚죠. 언니가 뭘 걱정하세요? 그런데 지금 압류 경고까지 나왔다던데요? 미진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곧 정리될 거예요. 정숙은 미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서, 솔직히 말해줘요. 이게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인가요? 미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형님, 그럼 형님은 어머님을 위해 뭘 해드렸는데요? 30년 동안 집에서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린 게 전부잖아요. 정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진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효도는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같은 큰 선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빚이 있잖아요. 언니, 세상 일이 다 그렇게 간단한 줄 아세요?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미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에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30년을 어머님 곁에서 성심성의껏 모셔온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 거예요, 형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미진의 차가운 말에 정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럼 당신은 어머님께 빚을 떠넘기고도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떠넘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일시적이면 언제까지요? 78세 어머님이 언제까지 그 빚을 떠안고 계셔야 하는데요? 미진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저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기분 나빠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숙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돌아봤어요. 형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요.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진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정숙이 팔을 잡았습니다. 동서, 제대로 된 답을 해줘요. 어머님이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미진이 정숙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동의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셨을까요? 그건 어머님과 저 사이의 일이에요. 형님이 끼어들 일이 아니고요. 그럼 민수 씨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미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건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곧 말할 거지만요. 그럼 민수 씨도 모르게 한 거네요? 형님이 알 바 아니에요. 미진이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진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민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진이 남편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럼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금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어디 갔다 왔냐?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정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진 혼자의 잘못이라고 해도 결국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진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금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연락해야 할지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금순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정숙이 부르자 금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급히 달려가 금순을 부축했습니다. 금순의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정숙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뇌경색 증세입니다. 빨리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급히 기철과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철이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첫째 아들 부부도 왔어요. 민수는 회의 중이라며 연락이 안 됐지만 미진이 혼자 먼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카페에서의 차가운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뇌경색이래요. 지금 수술 중이고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미진을 보니 속이 뒤틀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형님이 평소에 잘 챙겨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미진의 말에 정숙은 씁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3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입원비와 치료비가 상당할 텐데 첫째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미진이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많이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민수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회의 중이라 늦었어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기철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내야죠. 정숙이 말했지만 30억 원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금순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왼쪽 몸에 마비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병간호는 누가 할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숙이 나섰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칠이 지나자 다른 가족들은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고 미지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민수마저 병원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정숙 혼자서 금순의 병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밤새 금순 곁을 지키며 정숙은 지쳐갔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도와주고 몸을 닦여드리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정숙아, 미안하다. 금순이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어머님. 너만 고생시켜서. 금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숙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곳이 없었어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아파트 압류 통지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괜찮아요. 미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집에서도 말이 없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형수님은 아무것도 못 들으셨나요?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진의 비밀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 씨. 정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금순이 깨어났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미안하다. 너희들 고생시켜서. 금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와서. 뭐, 무슨 소리야?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알겠어. 지금 가. 민수가 전화를 끊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민수가 급히 나간 후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미진이 모든 걸 털어놓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숙은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나간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금순 곁에서 밤을 새우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만 이 비밀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머님 깨셨어요? 금순이 눈을 뜨자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정숙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이가 가져온 아파트 서류. 그게 사실은 정숙은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 30억 원의 대출이 잡혀 있다는 것, 미진이 빚을 어머니께 떠넘긴 것, 그리고 민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까지요. 금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30억 원? 네, 어머님. 그리고 지금 압류 위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미진이가 그런 일을. 금순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진이가 속인 거예요. 그럼 민수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네, 미진이가 혼자 한 일이에요. 금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오후 정숙은 병원 옆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면 더욱 그렇고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머님의 진술,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이요. 증거요? 네, 미진 씨가 어머님을 속였다는 증거 말입니다. 정숙은 집에 돌아가서 미진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몇 개 남아 있었어요. 특히 카페에서 만난 후 미진이 보낸 문자가 중요했습니다. 형님, 어제 일은 오해예요.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이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식의 변명들이 문자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수님,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기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진이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님 아파트. 그거 미진이가 혼자 한 일이었어요. 민수의 말에 기철이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대출받고 어머님 명의로 넘긴 거.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정말 몰랐던 거야? 네, 어제야 알았어요. 미진이가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몰랐다니, 그럼 이 모든 게 미진 혼자의 짓이었던 거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민수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까지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미진이가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긴 했는데 그걸
어머님께 넘길 줄은 몰랐어요. 그럼 지금 미진이는 어디 있어?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순도 함께 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금순을 보며 변호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서류 가져왔을 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파트를 선물로 준다고. 그런데 세금 때문에 잠깐 내 이름으로 한다고. 대출에 대한 설명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대출 이야기는 전혀 안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시죠. 소송이요? 정숙이 놀랐습니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미진 씨가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연락도 안 되고 있고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진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우리 편이에요. 미진이한테 속은 건 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소송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집안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민수는 미진을 찾아다니느라 여념이 없었고 첫째 아들네도 소송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재수 씨,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아주버님이 30억 원 내줄 거예요? 정숙의 단호한 말에 첫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정숙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법원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휠체어에 앉은 금순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이 중요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정숙아. 금순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진은 혼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을 보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원고 측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재판부 입장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하십시오. 정숙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김미진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기망하여 자신의 부채를 떠넘겼습니다. 김금순 어르신은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결과 3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 김금순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금순이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이 뒤에서 밀어들였어요. 증인은 피고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파트를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잠깐 제 이름으로 한다고. 대출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까? 아니요. 대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30억 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숙이가 알려줘서. 금순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인 김민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수가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워 보였어요. 증인은 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혼자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한 달 전쯤 아내가 직접 털어놨을 때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증언이 끝나고 피고 측 차례가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하십시오. 미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아파트를 증여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대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이 복잡한 금융 거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정숙이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피고 김미진 씨, 직접 답변하십시오.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대출은 곧 정리할 예정이었고, 언제까지 정리할 예정이었습니까? 그건 미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김민수 씨는 왜 이 거래에 대해 몰랐습니까? 남편이 바빠서 제가 혼자 처리하려고. 그럼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명의로 부채를 떠넘긴 것입니까? 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정숙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들까지요. 피고가 대출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명의를 이전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계획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판사의 말에 미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대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정숙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피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진이 카페에서 만난 후 보낸 문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은 오해예요.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이니까 믿어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읽혀졌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어요. 피고 측에서 더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미진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의 행위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명예 이전은 무효이며 원상복구를 명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미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온 미진을 부축할 사람도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미진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님을 속여도 되는 건가요? 미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 씨,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민수의 단호한 말에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금순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며칠 후 아파트 명의가 정식으로 원상복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책임도 미진에게 넘어갔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정숙의 삶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수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을 힘들어했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정숙이 요양병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갔어요. 정수가, 고맙다. 여기가 좋네. 금순의 발음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전문 치료사들의 도움으로 언어 재활도 받고 있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하고도 친해지셨다면서요?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걱정 마라. 금순이 정숙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예전처럼 정숙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비용은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아파트 원상복구로 해결된 의료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자신의 새로운 터전을 바라봤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거든요. 이름은 정성국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단골 손님이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국밥집을 차린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벌써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기철이 일을 마치고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정숙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네, 점심때 특히 많았어요. 기철이 앞치마를 두르며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미안해, 정수가. 기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이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정숙은 기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기철도 많이 깨달았나 봐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좋았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 왔구나. 어서 와. 형님도 계시네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형수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고마워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숙이 국밥을 끓이는 동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 소식 들으셨어요?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왜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혼 서류 처리할 때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 후로는. 기철과 정숙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민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집도 날아갔으니까 아마 어디선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진을 미워했지만 이렇게 모든 걸 잃고 사라진다는 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민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정숙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미워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형수님이 너무 착하세요. 저 같으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숙은 혼자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수도 새로 시작할 거고 어머님도 요양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정숙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미진이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테니까 깨끗하게 치워둬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만을 위해 살아보려 해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던 거 맞죠?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의 인내와 희생 끝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이제야 정숙은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국밥집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기철과 함께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바람에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의 다짐이었습니다.